한 줄 기사도 관점 있게 변상욱의 뉴스너머. 변상욱의 뉴스너머, 오늘은 청문회 바로 알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서 예.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반발을 오. 하고 있는데 여야의 대치 상황이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그러고 예. 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끝나면 바로 종결권을 갖다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별 의미 없습니다. 둘 다. 왜냐하면 뭘 해든 그렇게 해서 가져가봤자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 끝나는 건데 뭐 필리버스터로 싸우든 뭐 종결권으로 싸우든 뭘 갖고 싸우든 사실은 뭐 여야 간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떠들죠. 여야 간에 의미 없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우리의 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차피 대통령은 거부할 거다. 네. 이걸 다 알고 시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두 당이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야당한테 밀렸는데 네.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마당에도 이 건을 가지고 아무런 힘도 못 쓴 채로 밀리면은 뭐라 할까요? 다시 일어서서 뛰어나갈 어떤 동력 같은 걸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지금 뭐 100만에 육박하는 탄핵 서명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일 그 리스크 중에 법적으로 위험한 게 바로 이 최상병 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야 될 걸 중간에 막았다는 게 만약에 정말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네. 사법행위에 대한 방해일 수도 있고 수사 방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사건에 대한 은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경제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그렇게 물을 만한 문제는 아닌데 네. 이 최상병 건이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또 예. 현안을 넘어가 보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어제 자진 사퇴를 했죠. 방통위가 또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로 또 들어갔는데 이게 후임이 내정이 되더라도 또 탄핵 추진, 또 사퇴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뭐 한눈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청취자들이나 구독자들께서는 조금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데 네. 방통위는 5명이 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명이 아파서 결석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3명이 없고 2명이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이 방통위는 과연 정통성,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차치해 놓고 네. 2명이면은 뭐든지 의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유권 해석을 내리고 방통위가 계속 2명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1명이 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1명이서 다 결정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명일 때 1명일 때 뭐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은 2명이 하다가 갑자기 탄핵이 결정되면은 탄핵 직전에 또 사퇴하고 그다음 사람 들어와서 또 막 하다가 탄핵 직전에 또 사퇴하고 계속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탄핵되기 전에 나간다 안 나간다가 아니라 탄핵되기 전에 또는 탄핵안이 올라가기 전에 무슨 짓을 저지르고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일 큰 거 2가지를 저질렀죠. 탄핵안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는 YTN을 팔아치운 거. 네. 두 번째는 MBC 이사진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다 의결해 버리고서 예.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한민국 방송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현재 여권이 여기고 있는 게 MBC인데 MBC를 누르려고 하니 나름대로 내부에서 어찌 일치 단결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걸 흐트러뜨리려면은 이사진을 바꾸고 바꾼 이사진들에 의해서 사장이 바뀌고 사장이 본부장과 국장들 간부진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MBC를 장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의 예. MBC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MBC 길들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려면 2인 체제의 방통위원회에서 MBC 이사들을 뽑는 계획을 다 의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이 이제 들어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으면 6개월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만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기 전에 얼른 사표를 내면 1개월이면 나머지가 수습이 끝납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구한단 말이죠. 예. 새로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또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네. 공모를 통해서 대통령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방통위에서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고민은 이겁니다. 2명이서 하는 방통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 무효라고 나중에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데 국가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봤자 네. 다 우리 편이 더 많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죠. 이제는 시선이 이제 헌재로 향해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법사위 청문회 떠올려 보면은 증인들이 출석을 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왜 거부를 할까요? 일단 거부권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저는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면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측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기 전에는 강제 동행하기 전에는 또 안 나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벌어진 것은 거부를 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처벌받을 때 왜 거짓말을 했느냐가 되는데 사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빠져나갈 어떤 길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뭔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어떤 기망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얘기가 되고 제일 흥미진진한 거는 진행하고 있던 상임위원장이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안 하니까 벌로 페널티 나가서 한 3분간 5분간 그쵸. 있다 들어와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국회법과 국회 증언법에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면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청객이 질서를 어지럽히면 또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요? 증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거네요. 예. 의사 진행 과정을 또는 내부에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의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내보낼 수 있는데 증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내보낼 수 있고 방청객도 내보낼 수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증인은 내보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되는 문제고 네. 또 하나 집에 가 나가 집에 가 이렇게 되면 당신이 증언으로 진행해야 될 회의는 당신 몫은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네. 종결 처리입니다. 근데 나갔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좀 어렵네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증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거기 나가서 서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거의 자유라든가 이동권이라든가 너 마음에 안 들게 자꾸 진술하는데 나갔다가 5분 뒤에 기본권 들어와. 침해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 이거 양심의 자유의 문제거든요. 나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밖에 나가 서 있어. 또 집에 가도 아니야. 집에 가지 말고 또 들어와.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건이거든요. 네. 국회가 이래서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렇게 해석하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 공부를 네.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자, 청문회 정확하게 뭔지부터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판단에 기초되는 정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증인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 듣던데요라고 하는데 회의 중에 진술할 사람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는 거와 애당초 청문회라는 걸 열어서 증인들의 증언만 가지고 그 회의를 구성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와 일반 회의 증인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죠.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입법청문회가 있고 이 사람을 장관을 시키든지 국무총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캐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인사.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조사청문회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가 상시청문회 제도예요. 계속 엽니다. 청문회를. 아무 때나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러다가 계속 조사합니다. 상시가 또 있네요, 예. 미국은. 그래서 그 국회에서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청문회 끌려나가는 겁니다. 뭐 재벌들도 끌려나가고 누구든지 끌려나갑니다. 네. 그럼 엄청나게 막 인신 공격이 가해지면서 사람을 거의 반쯤 죽여놓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네. 미국은 연방 정부가 나라 살림을 중심에서 꾸려가고 각 주는 주마다 헌법이 있는 독립된 정부이기 그쵸.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문회가 국정감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 역할을 예, 하는 그래서 거네요. 까다롭고 자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랑 약간의 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청문회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된 걸까요? 결국 우리나라 청문회는 민주화가 되면서 50 청문회가 그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988년 11월부터 전두환 군부 정권의 5공화국 비리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의 무차비한 시민들에 대한 유혈 진압 이것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 게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를 아무래도 도입해야 될 것 같아.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임명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러면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도입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그 50 청문회 예. 당시 시청률이 81%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와, 당시 그 청문회 현장은 기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거의 2달간 진행이 됐는데 진짜 최고 시청률이 81%까지 예. 갔지만 온 국민의 이제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거기에서 뭐 많은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제일 유명한 것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서 모르쇠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러한 거짓 증언들로 어떻게 국민 앞에 책임을 갖다 우리가 지려고 이러는 겁니까라고 끝까지 버티는 50 비리 당사자들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패를 집어던진 사건도 이때 벌어졌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종필 당시 신민중공화당 총재가 역사에 맡깁시다. 더 뭐 얘기해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다 그렇다 그러지. 근데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나가서 몇 명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걸 갖다 그릇된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라 그럽니다. 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역사도 누가 설명을 해줍니까 나중에? 그쵸. 예,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시간을 돌려서 당시 1988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청문회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질문 사항을 정중들 앞에서 쭉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항에도 74개 항에도 36개 항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자위군의 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되고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발포해서 집단으로 사망이 됐는데 그것이 보고계통으로 보고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정보부장 서리하고 그런 것을 협의한 사실도 없나요? 그런 협의는 원래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증인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이렇게 청문회 정말 스타들이 다 등장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정말 당시의 스타 의원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인재 의원, 이해찬 의원, 노무현 의원. 야,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국가 안전을 책임지게 지우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청문회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게 청문회를 뭐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들의 무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문회 통해서 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낙마시킨 후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낙마시킨 후보들도 많고요. 여야가 도저히
의견을 합의를 못 봐가지고 이 사람 도저히 안 된다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여당은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통과가 안 돼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그대로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해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임명한 사람들도 수십 명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일이 다 그 케이스별로 설명하면 엄청난 얘기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한 알만한 보면, 예. 사람들. 네. 첫째,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위장 전입, 이건 아. 부동산 투기와 관련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운전. 예, 그다음에 논문 표절, 그다음 정치 자금 사적인 유용, 오. 이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한테 막말로 피해를 준 적이 있다거나, 그다음 전관예우, 예, 뭔가 자기의 어떤 지난 직위를 이용해서 편하게 수익을 올린 사람들, 자녀들의 학사 비리, 아. 예, 이런 것도 있었고 편법 증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심사 평가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인데 네. 국회의원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모였나?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거죠.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날카롭게 하는 저 사람이 더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선거에서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제일 황당한 케이스 하나만 예를 든다면 네. 혹시 김행랑이라고 기억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커지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오. 그래갖고 줄행랑에 랑자가 붙어갖고 이름이 김행인데 김행랑이 됐죠. 김행랑. 예. 근데 후보자인 채로 그대로 뛰쳐나가서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궐선거에서 자기가 속한 당이 지니까 패배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는 한쪽은 계속 공격해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한쪽은 쉴드를 쳐갖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장관 될 때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오. 국회의원 동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걸 통과하려면 되게 빡빡합니다. 아.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계속 가져가야 되나라고 하는 회의론이 늘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좀 그러면 너무 예시가 많은가요? 예. 와, 이명박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해양부 장관, 직영부 장관,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때는 감사원장. 우리 기자님이 랩을 하게 되셨네요. 예. 엄청나게 말씀드려요. 근데 사실 야당이 동의 못한다면 대통령도 뭔가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니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또 CG로 어디 비율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랩을 하실 필요가 없었네요. 이렇게 화면에 그렇죠. 띄워놨습니다. 예, 상당히 정말 많았네요. 네, 이 많았네요. 채택이 지금 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동의를 못 받은 장관들도 엄청 많았군요. 그러게요. 예. 자,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청문회 하면은 또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2016년 이 나라를 촛불로 물들였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예.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청문회 현장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학을 떠나주십시오. 교육계를 떠나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겁니까? 문건은 저희가 정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이 국정농단 청문회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국정농단 청문회의 풀 네임을 설명드리면 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 청문회 중에 이제 들어갔고 쭉 가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로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됐죠.
저도 처음 듣는 말이 여기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보안 손님. 보안 손님. 보안 손님은 청와대 경비실 경호실에 제지나 검색 없이 그냥 드나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거에 자문을 할 사람들은 경호실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을 제치고 마음대로 국정 그 결정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네.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적인 추궁을 통해서 드러난 게 국정 운영 담당자들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특히 대통령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권력에 기생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숨어 있었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마는 지금의 천공 같은 분들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만약에 청문회에 들어간다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이 감시해야죠. 네, 반복되면 안 되는 그럼요.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문회 자체가 좀 너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청문회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청문회란 제도 자체를 만약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기간만 길게 잡아먹고 없앱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인사의 어떤 자질, 그 인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허술하게 묻고 넘어가더라도 국민들이 그 허술한 국회의원들의 그 능력 자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도 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필요한 제도다. 보완하고 열려야 됩니다. 자, 이달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 3년차 개각이 본격화되죠. 예. 지난주에 이제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렇죠. 임명했고요.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등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청문회 관전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준비했거나 대충 둘러댈 말들을 연습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건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과거의 말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틀린 걸 잡아내거나 달라진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난버벌이라고 그러죠. 표정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방송계에서 쓰는 말인데 뭐라 표현해야지? 마가 뜬다 그러나요? 예. 대답을 딱 해야 되는데 하면서 눈빛이 멍하면서 멈춰지는 거. 그다음에 눈이 갑자기 뺑글뺑글 돌아간다든가 이런 거. 눈치를 살핀다든가 눈동자가 흔들린다든가 그런 것까지 읽어내는 게 청문회를 이제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이 후보자들의 비언어적인 모습까지 검증하는 청문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의 뉴스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4주 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